4시 16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개발 중인지, 자,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혜령 서울경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AI 반도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요즘 IT 업계에서는 AI를 빼면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AI는 아시다시피 어떤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서 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AI가 잘 작동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훈련, 그리고 추론 이렇게 있는데요. 네. 훈련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료들을 이 AI 장치가 긁어 모아서 학습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네. 이 추론은 학습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계가 알아서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흐릿한 고양이 사진을 탁 던져줬을 때 이 여러 개의 학습된 고양이 사진들을 토대로 흐릿하더라도 뾰족하게 나온 귀, 무늬 아니면 꼬리 등의 가중치 같은 거를 둬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네. 최근에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LLM. 사용해서 네. 맞습니다. LLM 사용해서 어떤 질문자의 맥락 그리고 의도 같은 것을 파악해서 기계가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답을 내리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AI에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추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I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신속하고 아주 고급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 이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뭐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중앙 처리 장치? 네, 맞습니다. 보통 CPU를 두뇌라고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CPU라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기존 두뇌의 모양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구조를 띄어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컴퓨터 칩이라고 하면 CPU가 득세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CPU 칩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칩 안에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딱 몇 명만 집어넣어서 네. 연산을 연산을 하는 칩입니다. 근데 이 CPU의 특징이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연산을 하긴 하는데 아주 고급적인 연산을 한 번에 한 타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복잡한 연산을 해내는 데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여러 개의 연산을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각광을 받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CPU보다 살짝 뛰어나진 않아요. 연산 능력이. 네, 예, 네. 그런데 이 주어진 연산 여러 개의 연산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반도체라는 게 네. AI 반도체의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AI 서버 구조 보면 거기 CPU에다가 그럼 AI 네. 가속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네.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정말 헐헐 날고 있는 엔비디아가 네. 이제 독보적인 위치의 AI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요? 네, 그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GPU인데요. 네, 네. 엔비디아가 이 GPU라는 장치를 옛날부터 아주 잘 만들어 왔고 그래픽 처리 장치요. 맞습니다. 그래픽 네. 처리 장치입니다. 이 원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원래 용도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원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고급 어떤 영화를 볼 때 화면에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오기를 네.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GPU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화소, 네, 픽셀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픽셀의 색깔이나 명암을 판단하는 그런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수천 개의 화소를 픽셀을 관리를 하려면 네. 병렬,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색을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네. 그런 병렬 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모양 그리고 정해지지 않는 크기의 정보를 연산을 하려는 AI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반도체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GPU가 AI 시장에서 키워드가 됐고 네. 이 엔비디아가 훨훨 날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2022년에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생성형 AI라는 컨셉이 뜨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작년에 매출이 완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훨훨 나는 폭등을 하면서 AI용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게임하다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AI의 거의 선봉으로 예. 섰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에서 최근 발표한 그 블랙웰 이거는 네. 어떤 거예요? 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엔비디아의 행사였던 GTC 2024에서 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한 AI용 GPU입니다. 네. 블랙웰은 두 개가 있어요. B100 그리고 B200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네. B100은 올해 그리고 B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네.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또 CPU가 있어요. 네. 그 CPU와 그 블랙웰 두 개가 합쳐져서 네. GB200이라는 약간 체크기의 어떤 보드를 이제 출시를 해서 AI용 반도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GB200 같은 경우에는 네. AI 연산을 적용을 할 경우에 기존의 그 최상위 엔비디아 GPU였던 H100 대비 네. 추론 성능이 최대 30배나 향상했다고 그렇군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구현시키고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자신을 했었죠. 가격 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수천만 원대를 호가를 하고요. 한 네. 칩당. 그래서 가격이 사실 많이 비싸다. 가격을 정확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걸로 봐서는 칩당 5만 달러, 우리 돈이 네. 한 6,700만 원 이상이다. 굉장히 맞습니다. 비싸긴 비싼 굉장히 거죠. 비쌉니다. 네.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네. 상당히 네. 비싸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TSMC 대만에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사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성능은 압도적으로 우월할 거라고 젠슨 황 CEO는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으니까 네. 일단 많은 회사들이 계약을 할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한데요. 그런데 네. 이제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이 네. 블랙웰 공개하면서 네. 칩이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파악해야 될까요? 네, GTC 2024에서 네. 이 칩을 소개를 하면서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얘기는 단순히 엔비디아가 GPU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급 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이 소프트웨어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 플랫폼에서 제네레티브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영상도 만들고 또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로 신약도 만들면서 네. 어떤 우리가 만든 GPU로 세상의 모든 AI를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너러티브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서 네, 그 추론 결과로 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챗 GPT하고 거의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요. 네. 그것을 자동차 아니면 각종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다. 네, 그렇게 그런 거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웰 외에 네. 엔비디아만의 비장의 무기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소프트웨어 기반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엔비디아의 또 다른 무기가 쿠다라는 것이 쿠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칩 모양 말고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 이럴 때 네.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 너무 탄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는 물론 네. 의료, 로봇, 자동차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AI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꾸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최신 GPU H100을
올해 안에 35만 개를 사서 꾸리겠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이런 맥락들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잘 갖추고 어마어마한 있는지를 가격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네. 돈이 돈이 정말 많아야죠. 어쨌거나 엔비디아는 현재 네. 뭐 많게는 AI 시장에서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엔비디아의 GPU 말고 요즘 네. 또 그 뭐 NPU라는 네. 그 연산 장치도 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설명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맞습니다. 요즘 GPU 말고도 또 NPU라는 장치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GPU도 상당히 AI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GPU 같은 경우에는 산술 처리 장치가 안에 많아서 CPU보다 훨씬 더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지만 네. 또 각자의 그 계산 장치 ALU라고 하는데 ALU마다 또 롤을 나눠서 네. 각자 제한된 계산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록마다 다른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네.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요. 네. NPU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을 하는 모든 장치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격자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책을 봤을 때 한 네. 페이지에 한 글자 CPU일 때. CPU일 네.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한 행을 쩍쩍쩍쩍 연산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NPU는 아예 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래서 AI에는 상당히 더 특화된 반도체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NPU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인 뉴런을 네. 모방했다고 해서 네네네. 어쨌든 기존보다 훨씬 진화된 모델이긴 한데 네네네. 그 장점이 전력 효율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을 잘 하지만 네. 이 전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블랙웰 B200의 경우에는 한 칩당 전력이 1000와트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준은 에어컨 한 대가 2000와트, 그리고 우리가 쓰는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한 65와트 정도, 그리고 최고 사양의 CPU는 한참 끌어올려도 320와트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거의 뭐 원전 하나가 쓰인다고 할 만큼 네. 상당히 전력을 많이 그런 차지합니다. GPU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NPU고 네네네. 가격도 조금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아까는 뭐 수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들었습니다. 네. 가격을 낮출 수 저희가 있죠. 얼마 전 잠깐 좀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삼성에서도 이제 네. 마하원이라고 이라는 많이 반도체를 하더라고요. 네.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네.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마하원 사실 지난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네. NPU 기반의 추론칩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깨가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NPU 기반의 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AI의 연산 중에 추론 작업에 특화된 칩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했죠. 네. 그리고 NPU에서 이 칩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을 네이버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특징이 경량화라면서요? 네, 경량화가 가장 특징인데요. 이게 네.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GPU가 AI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네. AI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AI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AI 칩하고 그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사이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소할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경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네.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아예 없애는 소거를 거. 시켜버려서 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프루닝 또는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 같은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가지를 치고 또 축소를 시켜서 네. 두 칩 간의 어떤 교류를 원활하게 하겠다, 병목 현상을 없애겠다, 네. 이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량화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서 네. 이 소프트웨어를
마하원에 집어넣겠다. 네, 이런 기대됩니다. 각오입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나 삼성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AI 반도체 회사들 어디 있을까요? 네, 요즘 AI 반도체가 상당히 대세인 만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곳이 인텔이고요. 가우디 3. 맞습니다. 네. 네, 가우디 3를 최근에 출시하면서 그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팻 게싱어라는 인텔 CEO가 수장이 수장이 직접 가우디 3를 소개를 하면서 그 엔비디아 AI GPU H100보다 추론 성능은 50%나 좋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에너지 효율도 40%나 좋아졌다. 이렇게 네. 아예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AMD도 네. 새로운 GPU 출시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구글도 그렇고. 네, 구글도 네. 자체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꾸리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이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들도 다 네. 뛰어들곤 하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과연 네.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분야에서 공고하게 쌓아놓은 그 네. AI 칩,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AI 칩 생태계를 네. 네. 이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가 네. 궁금해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어떻게 엔비디아가 쌓아놨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마하원도 사실 경량화라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와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I 반도체에 들어간 장비 중에서 그 HBM 네.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 관심들을 많이들 갖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AI 반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장비라기보다는 어떤 메모리 장치라고 보시면 훨씬 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세계적인 굴지의 메모리 회사들이 네. 잘하고 있는 메모리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AI 특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HBM 얘기는 굉장히 다 아실 많이 거예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HBM은 GPU나 AI 반도체 바로 옆에 붙어서 네. 연산을 돕는 장치인데요. 네. 사실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생명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기존 컴퓨터 장치 구조의 D램으로는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이게 GPU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데이터 이동하는 통로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또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인데요. 네. HBM은 이 문제에 대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로를 최소 64개에서 1024개까지 늘려서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64차선이 1024차선이 거의 한 16배. 그렇죠. 네. 그렇게 늘려서 이제 병목 현상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D램 메모리를 차곡차곡 쌓은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D램 AI 연산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고 네. 지근거리에서 GPU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인 거죠.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는 거죠. 네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SK하이닉스 HBM이 받으면서 네. 공고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네. 하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이 그래도 됩니다. 계속 삼성전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근데 HBM 열심히 만드는 하고 있죠. 공정 역시 회사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이것도 네. 잠깐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이 확연히 다른데요. SK하이닉스가 1위를 잡은 이유는 MR 머프라는 공정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3세대 HBM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HBM을 켜켜이 쌓은 다음에 네. 한 증막 같이 네. 쫙 쬐서 네. 이 HBM들을 고정을 시키는 아. 열로 고정을 시키는 기술이고요. 그 칩과 칩 사이 결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C-NCF라는 네. 기술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쌓기는 하는데 네. 다리미처럼 위에서 이렇게 쭉 누르는 거예요. 열과 다리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열을 쬐고 하나는 네. 눌러서 네, 압축하고 네,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장을 하기로는 열로 인한 힘 현상 같은 건 좀 없겠네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 머프보다 훨씬 더 유리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전을 네. 노리고 있죠. 네. 자, 그러면 AI 시대에 걸맞는 메모리로는 앞으로 HBM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CXL이라는 용어가 또 굉장히 네, 이것도 또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네. 잘 알아두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XL은
말 그대로 그 HBM 같은 아주 측근 메모리 말고 네. 그 범용 메모리를 네.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데이터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범용 메모리도 훨씬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램과 CPU 간의 약속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그 네. 온디바이스 AI용 메모리 뭐 네. 전용 메모리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예,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또 온디바이스가 주목을 받고 그랬었죠. 있었는데요. 네, 최근 가장 또 주목을 받는 디램 중에 하나가 LLW 디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Low Latency Wide I/O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칩과 메모리 간의 네. 어떤 지연성을 최소화시켰다. 예, 이런 디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가장 최근에 탑재된 예가 애플의 그 AR 기기 비전 프로. 비전 프로. 네네. 거기서 SK 하이닉스의 이 LLW 형식의 디램이 들어갔고, 네. 요게 이제 기존 모바일 기기에 쓰였던 LPDDR 디램보다 네. 훨씬 더 정보 통로수가 8배 많은 예, 그런 입출구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래픽 처리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네, 예, 정말 예상이 세계가 됩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선점을 지금 못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네네. 또 앞으로 활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인력 네. 문제입니다. 인력이 사실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이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야 우선 되고, 인재. 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시장에 또 우리 우선 인력을 또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되죠. 네네네. 그만큼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그런 유인책이나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타이밍 앞선 네.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HBM에서 살짝 뒤진 이유가 네. 2019년에 R&D가 사실 살짝. 미진했었죠. 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타이밍을 좀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을 뺏겼는데 네. 그렇게 좀 멀리 보고 네. 예, 미래 아이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각도 필요하고 네. 또 기업들이 또 잘 개발을 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 강혜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